우리 강의 노트 180페이지 있죠? 수익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논리 자체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힘들고 그러면 뭐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 잘만 하면 이따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잘만 들으면 요것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오늘 어디서 할 거냐면 이게 끝나면 자 18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몇 장 되지도 않죠. 한 장도 채 안 되죠.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했다가는 아이고 재미없어 이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맨 끝에서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끝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180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일단 교재를 좀 체크해 볼게요. 수익 방식에 의하여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주는데, 요거는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63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8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순수익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635페이지 있고, 맨 아래쪽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640페이지에 있습니다. 640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몇 장 넘기면 186페이지 맨 위에 순수익의 환원 방법 있죠? 요거는 642페이지에 있습니다. 642페이지 있고, 오른쪽에 수익 방식하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649페이지에 있습니다. 600 얼마라고요? 49페이지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거꾸로 돌아올게요.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수익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수익 환원법. 자,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년 11월 달부터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랍니다. 요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투자론의 자, 그 심장입니다. 투자론 뭐라고요? 심장.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처분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이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거 수익률을 할인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1억 909만 원이 나오는데, 몇 번 잘 생각하시면 기억날 겁니다.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요, 최소한 1억 909만 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가격을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요? 1억 909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얘는 요 1억 2천만 원에는 매기 세후 현금 수지뿐만 아니라 처분했을 때 지분 복귀액 있죠? 요거 처분하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지분 복귀액 들어오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자, 요거를 적절한 요구 수익률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예,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게 될 얘랑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내용연수 내내 이 내용연수 중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 중간에 뭘 한다고요?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내용연수 중에 뭐라고요?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통적 소득적응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 뭐라고요? 소득적응법인데, 어쨌거나 전통적 하니까 오래됐어요, 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되긴 했는데, 자, 이 정교함은 아주 상당히 덜합니다. 우리 전통 가옥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도 100m 뒤에 있죠. 예, 이거 대충 엉성하게 짓잖아요. 엉성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대 가옥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라고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이 이게 차이점인데 얘는 끝까지 일단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내용연수 내내 어떻다고요?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하는데, 두 번째는요 매년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년 뭐라고요?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하면서 수익이 뭐라고요?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어떠다고요? 계속 발생. 다시 할게요. 얘는 끝까지 보유한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요걸 가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면서 아주 간단히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환원율이라는 걸로 곧바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원율이라는 걸로 곧바로 나누게 되면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지저분하니까 이건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요 얘기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A라는 토지가 있다 치자. 어떤 토지가 있다고요?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얘는 자 5년 동안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매년 자 이 비용 빼고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비용 빼고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지구에서 뿅 하고 없어진답니다. 지구에서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뿅 하고 없어진대요.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들어온 돈 이게 다죠? 이게 다입니까? 맞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익이라는 걸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요구수익 10%라고 치자. 10% 할인하게 되면 이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뭐의 가치가 나고요? 토지의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구해볼게요. 자, 토지의 가치를 구해보자. 토지의 가치는 1,000만 원 곱하기 10% 이자 빼면 되는 거죠. 10% 요구수익으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아까 자 10% 빼니까 1억 909만 원 나왔죠? 이거하고 똑같이 10% 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이걸 공식을 제가 적어볼게요. 이 공식은 저만 아는 공식이 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투자론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까는 5년 후에 뿅 하고 없어진다고 가정했죠? 근데 실제는 5년 후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자 5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 또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또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으면요 우리 아들이 계속 또 빌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영원히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면 이 부분만 끄집어낼게요. 이 부분만 1 플러스 0.1이면 1.1 아닙니까? 1 플러스 0.1, 1.1이죠? 이거 5제곱은 이겼죠? 근데 얘가 5, 6, 7, 8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얘가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라고요? 무한대까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10분의 1 하면 얼마예요? 0.1이죠? 그러면 100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00분의 1은요? 0.01입니다. 1000분의 1은요? 0.001. 만분의 1은 얼마예요? 0.0001.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1조분의 1.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세다가 날 새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점점 커진 무한대까지 가지면 얘가 이제 0으로 수령합니다. 이게 얼마 된다고요? 0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0.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요? 어떤 사람은 0 그러는데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니까 얼마라고요? 1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0원이 발생한다면 얘는 뭐라고요? 1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의 가치는 곧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순수익 해줄게요. 자, 항상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수익. 요거를 0.1로 나누면 되죠? 0.1을 뭐라냐면 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익이라고요? 자본 수익률이 뭐냐? 수익이 0원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수익이 0원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근데 토지는 수익이 0원이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0원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다시 할게요. 토지의 요구 수익률이 곧바로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B라는 건물이 있다고 치자. 무슨 건물이 있다고요? 자, 얘는 수익이 0원이 발생하는데 B라는 뭐가 있다고요? 건물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1,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답니다. 얼마씩이라고요? 1,000만 원씩 수익이 비용 빼고 수익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자,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데 건물의 가치를 이렇게 건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자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곧바로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느낌에 필로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수익이 0원이 발생하는데 건물은 수익이 0원이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건물은 언젠간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0원이 발생하니까 곧바로 나누면 되지만 건물은 0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0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계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그런 얘기인데 약간 어려운 논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언젠가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면 몇 년이라면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면 자 수익이 0원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뭘 더해서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겁니다. 복리 형태로 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더 빼내는데 뭘 빼내냐면 매년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매년 가치가 감소되죠? 언젠가 철거하죠? 매년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내서 착착 쌓아놨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수익이 계속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또 철거되면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매년 감가율만큼을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감가율을 다른 말로 자본 회수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토지는 건물은 수익이 0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매년 감가율만큼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추가로 빼냈다가 나중에 철거되면 똑같은 걸 계속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수익이 0원이 발생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약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를 긁을 뻔했네요. 요걸 긁게 되면 뭐냐면 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쭉 해서 아마 욕할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본 회수율은 매년 뭐라고요? 감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기 뭐라고요? 감가율만큼을 추가로 감가되는 비율만큼 있죠?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내서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감가율은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몇 년이라고요? 20년 뒤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매년 정액법을 가정했을 때 매년 감가액이 얼마냐면 100억 나누기 20년이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5억씩 감액이 되겠네요. 얼마씩 가면 되고 5억. 그러니까 100억 중에 매년 얼마씩 5억씩 감액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그 계산하면 약분하면 20분의 1입니다.
몇 분의 1하고요? 20분의 1. 그럼 요거는요, 내용연수분의 1이네요. 몇 분의 1하고요? 내용연수분의 1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정액값 감가율이죠. 요만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물론 시간이 꽤 지나면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수분의 1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잔존 내용수분의 1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연습해 볼게요. 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20년이랍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20년 동안 수익이 발생한대요. 근데 C라는 건물은 자 50년이랍니다. 50년 동안 수익이 발생한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B가 가치가 높아야 돼요? C가 높아야 돼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 B는 20년 동안 발생하죠? P는 몇 년이라고요? 50년이니까 얘가 더 가치가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둘 다 순수익은 1,000만 원이라고 치자. 얘도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자본 수익률이 뭐라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건 10% 똑같다고 치자. 뭐라고요? 똑같다. 근데 얘는 20분의 1 해주면 되죠? 아, 내용연수가 20년이죠? 20분의 1 하니까 5%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5%. 그 다음에 여기는요, 50분의 1이죠? 그럼 2%가 됩니다. 0.02이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2%.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얘는 6,667만 원이 됩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8,333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기다 반영해가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뭐냐면 전통적 소득정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니까 토지의 요구 수익률 있죠? 요거 곧바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하다 마니까 이거만 하시면 돼요. 매기 감가율만큼 더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아래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 아래 보니까 전통적인 소득적응법과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자 얘는 둘 다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다만 뭐가 차이 나냐면 자 전통적 소득적응법과 자녀환원법은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러면 얘는 계산할 때 전통적 소득정법과 뭐라고요? 자녀환원법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에다가 전체의 순수익이 있어 없어요? 매년 예상된 순수익 있죠? 전체 순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얘는 이 토지 건물 합등기린 환원율이죠? 요거를 종합환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종합환원율. 이렇게 해서 자, 좀 약간 엉성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 근데 얘는 자녀환원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그죠? 요거를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니까 토지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을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라고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자 얘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기 감가율 있죠? 감가율을요 자본 회수율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만큼을 더해서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좀 엉성한 방식이고 얘는 뭐라고요? 정확성이 좀 높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를요 토지 건물 합등그린 환원율을요 종합환원율 해줍니다.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 자 그리고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하겠지만 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무슨 영업이라고요? 순영업소득.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얘도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간혹가다 물어보는데, 자,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면 되지 뭐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저 친구가 별 희한한 얘기 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니까 길잡이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소득적금법. 읽어볼게요.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조소득의 35%를 차지할 경우에 평균 공실률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단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5%이고 환원율은 10%랍니다. 그러니까 환원율 10%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순 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순 영업소득은 가유순 전후 기억나시나요?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요 유효 조소득,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는 걸요 순 영업소득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A 부동산이 100% 임대됐을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가능 조소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친 거 보니까 평균 공실률이 5% 하겠죠? 맞아요? 자, 이놈의 5% 하니까, 자, 250만 원입니다. 250 빼주면, 자, 이거의 5%라는 얘기입니다. 5%. 그러면, 다른 건 없으니까, 유효조소득은 4,75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4,750만 원. 여기서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랍니다. 이놈의 35%랍니다. 35%. 자, 그러면 계산하면 16625,000이 됩니다. 16 뭐라고요? 625000.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30875,000이 됩니다. 자, 다 됐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30875,000. 그럼 얘를 10%라니까 0.1로 나누면 돼요. 나누게 되면 얼마 나면 3억 785만 원이 됩니다. 3085네요. 30 이렇게 어떻게 할만한가요? 예?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이제 환원율 주어졌을 경우 요거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왜 순영업소를 기초로 하는지 잠시 후에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볼게요. 이번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여 건물의 가치를 수익환원법 중에 잔여환원법으로 구하면, 잔여환원법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라고 했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거는 건물의 가치를 따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상 순수익이 4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순수익, 순영업수익이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4천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건물의 자본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8%죠. 수익이, 건물로부터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8%입니다. 여기다가 자, 자본 회수율은 항상 잔존 내용수분의 1 해주면 됩니다. 50분의 1 해주면 돼요. 자, 요게 뭐라고요?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2%. 50 잔존 내용수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2%입니다. 그럼 8에서 2를 더하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자, 4천만 원을 0.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4억이 됩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정답이 4억이에요. 이렇게. 자, 4억 이렇게. 요거 이거 감가율이라고 했죠? 정액 감가율은 내용연수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하기 힘들겠네요. 자, 근데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자,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이제 잔여환원법입니다. 뭐라고요? 잔여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복합부동산에서 통째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고 얘랑 매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유사한 게 있는데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 지분 뭐라고요? 환원법이다. 요걸 다른 말로 엘루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엘루드법.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가, 유, 순, 전을 해주는데, 딱, 일단은, 자, 저희 전통적인 소득적용법하고 자정환원법은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뭘 한다, 가정한다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가정하면서 주로 뭘 기초로 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한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놈은, 자, 이 저당지분환원법은 세전 현금수지를 기초로 합니다. 그럼 할인현금수지분 썼거든요. 세후현금수지를 기초로 해서 둘 다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걸 가정해서 얘는요, 지분 복귀액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식인데,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하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이 1,000만 원이 순수익인데, 여기다가 10%를, 자, 환원율이 10%라고 할게요. 뭐가 10%라고요? 환원율이 10%면 내가 1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얘도 뭐라고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환원율이죠? 요걸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10%가 세금이 빠져 있다. 그러면 9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이거에 10% 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빼면 얼마라고요? 900만 원인데 이걸 곧바로 10%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세금이 빠져 있으면 얘도 뭐라고요? 세금이 빠져 있는 환원율이죠? 요걸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10%에 10%면 얼마? 1%죠? 1,000만 원에 10% 하면 100만 원 아니죠? 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10%에 10% 하면 1%죠? 그러니까 9%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1억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뭐라고요? 세전 환원율. 얘가 세금이 빠져 있으면 뭐라고요? 세후 환원율. 여기에 삼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삼각전 환원율. 삼각비가 빠져 있으면요, 삼각후 환원율 나눠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순영업소를 기초로 하냐면, 여기를 뭘 기초로 한다고요? 영업소득을 기초로 하냐면, 여기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수익률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죠? 밑에 환원율이, 상각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삼각비가 포함되는 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할 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난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소득을 기초로 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한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수익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수익을. 여기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순수익을 환원율로 곧바로 나누면은, 자, 수익 가치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이때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로만 구성되어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가율을 더 추가로 더해서 빼내야 됩니다. 이걸요, 자본 회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얘와 얘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가 넘어 나누기 바뀝니다. 그럼 결국은 환원율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겠네요. 환원율은 정상적인 가치인 수익가치분의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 순수익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른쪽 볼게요. 183페이지에 일단 순수익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가정이, 이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이 부동산이 수익이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득이라고요? 똑같은 소득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매년 달라지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임대했다고 가정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약 제조사한테 빌려주게 되면 자기도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많이 받아야 되죠. 이거는 정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정한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익은 극히 일반적인 사람이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같은 거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순수익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통상의 이용주체라든가 능력과 규모 방법하에 얻을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수익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 요걸 얘기해야 되지. 아주 임대를 잘하는 사람이 빌려줬을 때 임대료 있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전 기간 동안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지. 혹시 더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거 감안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마약 제조사한테 빌려주게 되면 자기도 위험이 커지자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때 있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이때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요 부동산을 가지고 직접 예상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직접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신축 건물이다. 무슨 건물이라고요? 신축 건물이라면 그동안 임대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와 비슷한 놈이 근처에서 임대하고 있답니다. 이 사례가 그죠? 그 임대료를 기초로 해서 약간 수정해서 예측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간접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간접. 항상 간접법 나오면 사례를 가지고 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잔여법이 있는데, 아까 잔여법이 아까 뭐라고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한다고 했죠? 아까 이 전체가 순수익이 10억이라면 요거를 건물과 토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잔여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에 들어간 비용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4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10억에서 4억 뺀 게 뭐라고요? 토지의 순수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토지 잔여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토지 잔여. 이번에는 건물 잔여법은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얘가 한 7억 정도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건물의 순수익은 얼마라고요? 3억. 이렇게 하는 걸요, 건물 잔여법 해줍니다. 무슨 잔여법이라고요? 건물 잔여법.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잔여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그 옆에다가 수익 분석법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 요거 할 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요거 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순수익을 예측할 때는 어떻게 예측하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임대료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임대료 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계산이 안 돼요. 시끄럽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도 시끄럽네요, 이제. 제가 뭐라겠어요? 대충 저런 얘기구나. 무슨 얘기라고요? 대충 저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익을 구했겠다. 그럼 이제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게 요걸 자주 물어봅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환원율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일단은 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자본 수익률은 정해져 있겠죠? 감가율이니까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자본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자본 수익률. 그러면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크게 시조 12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 뭐라고요? 조, 투, 엘부. 이렇게. 자, 시장 추출법. 얘는요, 조성법.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시조 12 기억할 수 있나요?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시조 12 이렇게. 자, 시장 추출법, 조성법, 요걸요 요소구성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자, 요걸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는 토지 같은 거는 토지의 요구승률 아닙니까? 요구승률이죠? 그러면 요구승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투자론에서 요구승률을 구할 때 사람들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해 안 해요? 요구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조성법인데, 우리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무위험률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 전통적인 소득정법은 무식한 방식 아닙니까? 오래된 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데 전통적인 소득정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위험률을 순수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순수이율.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감하게 하면서 결정하겠다. 위험률을 어떻다고요? 가감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확실하죠? 이론적이 안 해요? 이론적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위험이 10%다 20%다 이거를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상당히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써먹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써먹기는 어떻다고요? 매우 곤란하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그 평가 있죠 평가. 그러니까 18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조성법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밑으로 평가를 볼게요. 평가는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커요 작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써먹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걸 주로 쓰냐면 183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시장 추출법 있어 없어요? 예, 요걸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장추출법은 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딱 있는데 얘가 그동안 1,000만 원씩 그동안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받고서 계속 임대를 했었답니다. 비용 빼고. 근데 요번에 요게 1억에 팔렸대요. 얼마에 팔렸다고요? 1억에 팔렸대요. 그래서 요거를 1억에다 집어넣고 얘를 1,000만 원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몇 프로라고요? 10%죠?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환원율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자,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해서 가중 평균한 다음에 환원율 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요 시장 추출법 해줍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 1,000만 원은 과거에 임대했던 임대료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 아닙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예상되는 위험을 기초로 해서 환원율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표현도 기억하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평가해 보니까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줄 보니까 장래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종합 환원율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투자결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얘는 이 전체의 환원율이죠.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종합 환원율이라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에서 같다. 분리될 수 없다는 하면 다 틀린 겁니다. 다르고 그렇다고요? 분리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딱 보면 문제 풀다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물리적 투자결합법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계산 문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래요? 10%죠? 요거 10%.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요 8%랍니다. 8%.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70대 3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얘가 70%라면 얘는요 30%랍니다.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물어봅니다.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건물의 환원율은 8%죠?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10%. 여기다가 가격 구성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가격 구성비율은 30%죠? 여기다 0.3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0.7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 9.4%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9.4% 나옵니다. 되셨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에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물어봐요. 자, 오른쪽에 길잡이 문제 1번 볼게요. 1번에 토지의 환원율은 15%랍니다. 토지는 얼마라고요? 15%. 그 다음에 건물은 얼마야? 건물은 10%랍니다. 10%.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1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3대1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건물의 환원율은 얼마라고요? 10%. 토지의 환원율은요? 15%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3대2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요? 5죠.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분의 3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 해줍니다. 물리적 뭐라고요? 투자 결합법 해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시험에서 이건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요 정도는 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얘는 자, 왜 나오기 힘드냐면 이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종합환원율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볼게요. 거기 볼게요. 자, 먼저 저당 투자자는 6억을 투자했답니다. 저당 투자자는 얼마 투자했다고요? 6억. 지분 투자자는 얼마 투자했어요? 4억 투자했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 지분 투자자는요? 8%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저당 투자자는 5%를 요구하죠? 지분 투자는 얼마 요구해요? 8%.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니까 10분의 6 해주니까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라고요? 10억분의 4억이니까 0.4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물어보기가 힘든 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는 이 5%는 저당 상수를 기초로 합니다. 뭐라고요? 저당 상수. 얘는요 지분 배당률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당히 어렵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얘는 뭐라고요? 저당 상수. 얘는요 지분 배당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결하지 마시고 아까 물리적 수학 결합법 있죠? 요걸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엘루드법 알아볼게요. 무슨 법이라고요? 엘루드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자 보세요. 자, 그동안은 이렇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한 해의 소득을 기초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세후 현금 수지가 요때는 5억이고 요때는 2억이고 매년 바뀔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세후 현금 수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이쯤 정도 돼서, 그러니까 세전이네요. 죄송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바뀔 수 있어, 없어요?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에 가서는 이 은행 돈의 일부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분의 형성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뭐가 달라져요? 지분도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면 가치 변동분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영하자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쯤에서 가치가 변동된다면 이땐 팔아도 이만큼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치가 그때 변동된다면 지금은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이쯤에서 가치가 변동된다면 그때 팔아도 그 정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끝까지 보유하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을 가정하는 거니까. 자, 맨 왼쪽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금속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할인 현금 수지금속하고 똑같아요. 다만 할인 현금 수지금속법이 세후 현금 수를 기초로 한다면 얘는 뭘 기초로 한다고요? 세전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런 좀 단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 알아볼게요. 부채 감당법은 그야말로 자, 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채 감당률 어떻게 계산해요?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야, 안 나눈 거야? 나눈 거를 뭐 수익가치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부채 감당률이라 하는데, 자, 부채 서비스액은 매기 은행에다 지불한 돈 아닙니까? 맞죠? 매기 은행에다 지불한 돈을 부채 서비스액 하죠. 이거를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한다면 대출액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저당상수 곱한 겁니다. 뭘 곱한 거라고요? 저당상. 근데 대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면 여기다가 대부비율 60%라면 60% 곱한 거죠? 대부를 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자, 저기 볼게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이죠? 여기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환원율입니다. 뭐가 환원이라고요? 요게 환원율이라면 나머지 좀 넘기면 되죠? 그죠? 그럼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하고 저당성 곱하면 돼요. 그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요건 암기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저당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 뭘 곱하라고요? 대부비율 곱하면 됩니다.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맞죠? 이 부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부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른쪽에 기출로 나왔던 거 185페이지 맨 아래에 문제 볼게요. 길잡이 문제 2번. 다음 자리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에 의하여 구해진 환원율 얼마인가? 그러니까 저부대 곱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저부대. 일단은 저당상수가 얼마요? 0.1이네요. 0.1 곱하기 부채 감당률은요?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하나를 100분율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곧바로 100분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를, 대부 비율이 몇 %라고 돼 있어요? 50% 아닙니까? 50을 곧바로 50%. 그러니까 0.1 곱하기 2 곱하기 50이죠? 그럼 이거 10% 나옵니다. 뭐라고요?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그냥 가장 빠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워 되나요? 되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저부대 곱하면 돼요?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암기하세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위험을 가능하면 위험을 조성하지 말랍니다. 위험을 뭐라고요? 조성하지 말. 위험한 거, 너무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조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장에서 좋은 사례를 구해라. 시장에서 뭐라고요? 시장에서 좋은, 위험은 너무 조성하지 말고 좋은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죠. 시장 좋은 사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좋겠죠. 투자는 다르고 분리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있는 거 있죠? 요걸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뭐라고요? 다르고 분리돼서 투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등락이 계속될 수 있죠.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던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추측부가 나오면 사례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사례. 그 다음에 위험 조성법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위험이 나와야 됩니다. 위험을 조성하지 말라고 했죠? 위험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무조건 다르고 뭐가 나와야 돼요?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됩니다. 다르고 어떻다고요? 분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지분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죠. 지분 형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5년 지나면 가치가 변동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이거 다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걸 L로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은요, 저부대 곱하면 돼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되죠? 야, 지우지 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몇 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걸려듭니다. 요것도 맞췄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이 맞추는데, 이거.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자, 요거 지워되나요? 예? 뭐라고 꿍시렁쿠시렁. 예? 자, 이거 지워되죠?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자, 읽다 보면 제가 문제 풀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게 나와요. 걸려듭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얘는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몇 장 넘겨보시면, 자, 186페이지 보시면 순수익 환원 방법이다 해서, 얘는 이제 일단 논리 자체가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냐면, 일단은 자, 모든 부동산은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자본 수익률은 다 똑같다고 하자는 겁니다. 뭔 똑같다고요? 자본 똑같다면 부동산마다 자본 회수를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요걸 뭐라고요? 순수익 환원 방법이다 해줍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토지가 있다. 토지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하는 게 아니죠. 이걸 비상각 자산해 줍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가치가 깎여 나가죠. 이걸요 상각 자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라고요? 여태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기 감가할 만큼을 더 끄집어내자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만큼을 더 끄집어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는 이 자본을 회수해서 해당 건물에 재투자한 건 아닙니다. 해당 건물은 철거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당 건물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물이죠. 다른 똑같은 건물 구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장 아시나요?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어장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광산이 있다고 치자. 광산. 자, 전부 다 순영업소득은 다 똑같습니다. 다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뭐는 동일하다고요? 이건 다 가정합니다. 그리고 자본 수익률도 다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은 다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자본 수익률은 다 똑같은데, 근데 어장이나 광산 같은 거, 어장을 볼게요. 내가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장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물 걷어내면 땅이 있죠. 이런 것들은 비상각 자산입니다. 근데 어장을 운영하다 보면 배라든가 각종 어구용 도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상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있고 광업용 도구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각 자산과 비상각 자산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상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은 회수해야 돼요. 뭐는 회수해야 된다고요? 자본 회수율을 집어넣어서 회수해야 됩니다. 얘도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을 집어넣어서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럽게 어렵네요. 더 어렵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장이나 광산 같은 건 내가 가두리 양식장 하는데 물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은 이상 여기다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계속 재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에 계속해서 재투자가 가능해요, 안 해요?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도 뭐라고요?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가 어디 갔어요? 자본 수익률은 10%라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 얘는 뭐라고요? 얘도 10%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20년이라면 20분의 1이니까 5%를 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걸 자본 회수율만큼 더 회수해야 되죠? 얘도 다른 거 다 똑같다고 하자는 겁니다.
10%에다가 얘도 5%를 더 회수해야 되죠. 회수일 만큼. 얘도 뭐라고요? 10%에다가 5% 더 회수해야 돼요. 얘는 자 자본을 회수했지만 곧바로 재투자 가능하죠. 그럼 재투자에 따른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장도 있고 광산도 있는데 어장 같은 경우에도 자 그 자본을 회수해서 곧바로 재투자하게 되면 매년 한 3%씩 발생한다고 시작. 얼마 발생한다고요? 3%. 얘도 마찬가지로 자본을 회수했죠. 그럼 재투자하게 되면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3%라 치자. 재투자에서 들어온 수익이 상대적으로 얼마라고요? 3%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어장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재투자 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광산은 영원히 재투자 가능해요? 일정 기간 동안만 재투자 가능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광산은 광물 채굴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거기다 재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3%가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은행 같은 데 묻어둔다 과장하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서는 재투자했던 수익이 1%밖에 안 된다 주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냈을 때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 자체가 몇 프로라고요? 얘는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묻어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라. 이거는 계속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걸 일정 기간 지나면 은행에다 묻어놔야 되죠? 이걸 축적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축적.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장 같은 경우는 5%를 자본 회수했지만 3%의 재투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아, 3%가 재투자하게 되면 다시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5%를 자본 회수했는데 다시 투자했더니 3%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2%만 추가로 자본 회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합쳐서 얼마라고요? 12%가 되는 거고. 얘는요, 자, 얘는, 자, 2%밖에 재투자 수익이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13% 정도를, 자, 그 자본 환원율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15%. 그 다음 얘는 뭐라고요? 10%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래가다 보니까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환원율이 커지는 거죠? 커지죠? 그러면 환원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나누는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작아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갈수록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당히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마다 환원하는 방법 있죠? 요걸 얘기했는데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자, 내킨 길에 바로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연어 광산이다. 연어 뭐라고요? 광산. 연어 광상. 연어 광상. 자, 그러니까 어장 같은 경우는 연금법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이걸 안 했네. 이거 왜 이래. 자, 볼게요. 이 짜증나네요. 자, 지금부터 이 토지 같은 거를 환원하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얘를, 자, 직접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네요. 그리고 얘 같은 걸요, 연금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얘를요, 직선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직선법.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율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환원이 커지니까 나눈 금액이 커지죠? 수익 가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 이제 힘들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그러니까 얘가 요런 거 있죠? 얘는 재투자 가능한데 얘는 재투자를 하면 안 되죠? 해당 건물에 재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한 가지 종류만 계속 어자만 투자하는 겁니다. 일종의 환원율만 나옵니다. 얘는 일정기가 지나면 거기서는 재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묻어놓는다고 과정하니까 2종의 환원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연어 광산이다. 연어 뭐라고요? 광상.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법은 자, 어장 같은 게 적합합니다. 어장. 그 다음에 광산은요, 상환기금법.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광산은 뭐라고요? 상환기금. 자, 그래서 연어 광주상고. 자, 연어 뭐라고요? 광주상고.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하고 유명했죠? 그러니까, 광주상고라든가 부산상고, 이런 데가 야구 명문입니다. 자, 연어 광주상고. 기억할 수 있나요? 연어 뭐라고요?
광주상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볼게요. 이렇게 이제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볼게요. 자, 먼저 이 수익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거를 말하죠. 수익 분석법인데 얘는 자,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2마디 정도. 얘는요, 거기 맨 아래 기업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있는데 회사가 장사해서 돈이 생기면 비용 뺀 걸 순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 생기면 수익 창출한 자한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자,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나 배당 줘야 되지, 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영자들한테는 자, 뭘 줘야 돼요? 이익의 일부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부동산도 공헌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순수익이 발생하는데, 자, 근데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먼저 배분해주고, 수익이 생기면 얘들한테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부동산에 배분해줘야 된다. 이걸요, 부동산 잔여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잔여법이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냥 빌려준다고 시작. 빌려주게 되면 부동산 잔여법 하에 부동산에 귀속되는 수익 있죠? 이걸 순임료로 할게요. 무슨 임료라고요? 아니, 부동산에 귀속되는 소득 정도 받아내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아무리 임대만 하더라도 재산세 이런 걸 받아내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내야겠죠? 수리비 같은 거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필요 재경비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임료를 구한 걸요, 수익 임료로 하는 겁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수임제. 이거는 기업용 부동산의 경우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마디라고요? 한마디. 자, 몇 장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189페이지. 자, 거기 188페이지에 가격 공시제도, 요거는 늦게 오신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89페이지에 감정평가 규칙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것도 둘 중에 188페이지에 있는 걸 물어보든 189페이지에 있는 걸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자, 어쨌거나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우리 교재에는 597페이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500 몇 페이지라고요? 57페이지인데 어쨌거나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하니까 우리 이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100억이다 하는 건 잘못된 편입니다. 왜냐면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요 특정 시점, 요 날짜를 기준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자,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짜. 언제라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 다음에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직접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확인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실지조사가 원칙. 그걸 안 했네요. 자, 이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요?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짜 있죠. 근데 소급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이것도 할 수 있죠. 과거의 특정 일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다 하더라도 항상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조사도 가능하지 않으면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건 확인의 원칙은 원칙이 실지로 가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지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천재지변, 전시, 전쟁 나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물리적 접근이 곤란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되기로 했다면 거의 못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지조사는 생략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생략학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물건 확인은 물건은 자, 이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런 물건은 이런 식으로 평가해라. 원칙적으로 저런 물건 저렇게 평가하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있어 없어요?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원칙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빈번한 거래가 있다. 무슨 거래가 있다고요? 빈번한 거래 같은 게 있다면 얘네들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의 다 무슨 사례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 무형자산은 뭐냐면 자, 이런 거는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유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요 유형자산. 근데 자, 특허권 이거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영어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 출판권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산을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될 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자, 무조건 무형자산 들어가면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해라. 자, 그럼 지금까지 요걸 기초로 해서 볼게요. 자, 190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토지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토지의 가치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자, 이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자, 전국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아니면요 보상 같은 거 책정하려고 표준지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뭘 정해놓다고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표준지를 정해놔서 평가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근처에. 그죠? 그러면 이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수정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거래 사례 대신 뭘로 하라고요? 표준지 가지고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게 거의 없겠죠? 토지까지 합쳐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맞죠? 자, 생각해 볼게요. 토지 빼고 건물만 따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는 뭘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그 밑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같이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건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건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과수원 같은 경우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자동차 등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빈번한 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선박 같은 게 중고 시장이 발달돼 있지는 않겠죠. 얘네들은 뭘로 하라고 전부 다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 하더라도 지금 폐차 직전이다. 그럴 경우는 고물상 가격이죠. 이게 타이어 따로 떼내고, 근으로 다른 가격이죠?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해체 처분 가격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도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 그 임대료도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대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다 뭘로 하라고요? 자, 무형자산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돼요. 되겠죠? 수익환원법 이렇게. 그리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산림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산림이 있는데 산림은 원칙적으로 산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따로따로 평가하되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건설한다고 막 나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수목, 임목은 뭘로 평가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근데 소경몽입이라는 게 뭐냐면 작고 어린 나무 있죠? 아직 자라다 만 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빈번한 거래가 있기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키울 때 들어간 돈 있죠? 원가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죠? 원가법.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산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이것도 많습니다.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자,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이런 것도 있어 없어요? 영업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따로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만약에 일괄 평가하는 경우 볼게요. 일괄 평가하게 되면 공장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라든가 광업권 같은 게, 특허권이라든가 영업권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형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무형자산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같은 경우에도 광업권이라는 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광산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에는 광업권도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도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자,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이고, 과거에 동거했다 뭐라고요?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를 빼고 공시하랍니다. 건물은 뭘 빼고요? 원가를 빼고, 건물의 원가를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하랍니다.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라. 자, 그리고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무수익이다.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무수익이다. 수익이 없다는 걸 뭐라고요? 무수익이다 이제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동거했다 차이고,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 가치를 공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요, 수익이 있어 없어요? 없다. 자, 볼게요. 자, 과수원은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도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도요?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뭐라고요? 원가법.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아시죠?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과거에 동거했다 차이고, 건물의 원가는 빼고서 토지를 공시하라는 얘기죠. 임대료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있어 없어요? 없다. 무수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길잡이 지문 있죠? 쭉 한번 풀어보세요. 다 맞는 지문이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거 이제 3학기까지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3시 반에 앞부분도 다시 할 거니까 가시면 안 돼요. 갔다 오면 다 적어놨다가 집에 다 알릴 겁니다. 공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만어떤 이 감정 평가론까지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 반에 뵙겠습니다.